어느 병실 침대에서 힘겹게 눈을 뜨는 한 중년의 여자.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눈은 퉁퉁 부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온 얼굴이 상처투성인데요. 게다가 캐서린은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간호사는 알파벳 판을 들어서 캐서린한테 보여주면서 하나씩 알파벳을 불러주는데요. 힘없이 알파벳 판을 응시하는 캐서린.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의 알파벳이 나오면 눈을 깜빡여요. 맨 처음에는 M에서 눈을 깜빡이고, 그 다음엔 U에서 눈을 깜빡, 그 다음에는 R에서 깜빡. 이런 식으로 캐서린이 간호사에게 전한 단어는 MURDER, murder, 즉 살인. 간호사는 완성된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나요? 캐서린이 눈을 깜빡여 맞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대체 캐서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서린은 5주 전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고 뇌가 손상돼 있었어요. 맥켄지라는 이름의 간호사가 그녀를 전담으로 맡아 돌보게 되는데요. 이 간호사 맥켄지가 캐서린에게 묻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캐서린 씨? 눈 깜빡이실 수 있으세요? 깜빡 한번 해볼까요? 반응이 없네. 네, 이처럼 캐서린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어요. 간호사 맥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녀의 의식을 깨우려 노력합니다. 자, 제 손가락을 따라서 눈동자를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간호사의 끈질긴 노력에도 여전히 캐서린은 반응이 없어요. 환자의 침대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젊은 여자가 간호사 맥켄지에게 묻습니다. 의식이 좀 있나요? 맥켄지는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이 질문을 한 젊은 여자의 이름은 리나입니다. 캐서린의 가족 내지는 보호자로 보이는데 이 리나라는 여자는 캐서린의 딸일까요? 조카일까요? 과연 누굴까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 관계인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둘의 관계도 밝혀집니다. 지금 캐서린을 담당하고 있는 이 맥켄지라는 간호사는 그냥 대충 자기 할 일만 하고 마는 그런 성격이 아닌 듯해요. 자기가 맡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맥켄지는 리나에게 환자 캐서린이랑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캐서린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리나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어린 리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의 친한 친구이자 자신의 법정 후견인이 되어준 캐서린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캐서린은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캐서린 역시 굉장히 화려하고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한때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주목을 받곤 했죠. 어린 리나는 캐서린 아줌마의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녀에게 예쁨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 리나는 캐서린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에게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엄마를 여의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리나는 캐서린이 베풀어주는 경제적 윤택함 속에서 나름대로 안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캐서린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죠. 캐서린의 남편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아들 제이미한테 다 물려줘 버립니다. 캐서린 몫은 땡전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원래 아내가 상속 1순위 아닌가? 어차피 어린 아들한테 재산을 줘도 친엄마가 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캐서린은 제이미의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새엄마였거든요. 캐서린은 죽은 남편을 원망하면서 억지로 의붓아들인 제이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캐서린한테는 남은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집을 나가봐야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생활할 돈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미 부유하고 안락한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린 아들인 제이미한테 붙어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 캐서린은 나름대로 의붓아들인 제이미와 나쁘지 않게 지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제이미가 자라나면서 두 사람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리나는 굉장히 뻘쭘하고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친구인 캐서린 아줌마만 보고 이 집에 온 건데 와봤더니 자기 또래 아픈 아들이 있었죠. 리나는 늘 캐서린 아줌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집의 아픈 아들을 정성스럽게 함께 돌봐줬습니다. 근데 캐서린과 이 집 아들의 사이가 틀어졌다? 리나는 마치 가운데에서 이 친구랑도 친하고 저 친구랑도 친한데 그 둘이 서로 싫어하는 바람에 사이에 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캐서린은 점점 제이미를 돌보는 걸 조금씩 게을리합니다. 리나가 거의 주 양육자가 된 것 마냥 제이미가 발작을 일으키면 응급처치를 하기도 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또 물수건을 이마에 이렇게 대주기도 하는 등 지극정성으로 제이미를 돌봐줘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입체적입니다. 누구 하나 전형적인 인물이 없어요. 모두가 다 조금씩 좋은 면도 또 이상하고 수상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리나와 제이미는 이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됩니다. 이게 보통 남녀 간의 진짜 설레는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됐어요. 제이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평생 바깥 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리나가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 창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리나의 경우에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어릴 때 이 집에 왔기 때문에 다른 공부라든지 일을 해볼 기회도 없이 제이미 옆에만 붙어서 간병만 했기 때문에 제이미 없이는 살아나갈 방법을 잘 몰랐죠. 그렇게 두 사람은 현재 캐서린이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캐서린과 리나의 관계가 밝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캐서린은 리나의 양엄마이자 시어머니가 된 거죠. 약간 족보가 꼬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두 아이, 제이미와 리나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엔 캐서린의 입장이 뻘쭘해졌어요. 좋은 양엄마였다고 말할 순 없지만 자신이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양육을 해왔던 두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저택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리나가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하면서 그런 행세를 했느냐? 사실 그러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자격지심인 건지 불안함인 건지 캐서린은 리나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확실히 캐서린이 이 집의 안주인이고 리나가 얹혀 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캐서린 본인이 얹혀 사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면서 캐서린은 리나가 아무래도 이 집 재산을 노리고 제이미하고 결혼을 한 것 같다고 괜히 혼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 의붓아들인 제이미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 본인의 불안한 마음에서 솟아난 의심일 뿐이었죠. 제이미와 리나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캐서린이 잔을 들고 건배사를 합니다. 컵을 땡땡땡땡 치고는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해요. 리나,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네가 여기 처음 왔을 땐 집도 절도 없는 고아라서 내 호의에 전적으로 매달리던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려 저택의 안주인이 되었구나. 자, 제이미와 리나를 위하여. 이게 뭐 축하인지 조롱인지 모를 건배사를 듣고 리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결혼식 파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정작 주인공인 신랑 제이미는 오늘도 발작 증세가 있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치렁치렁 막 신랑을 부축하고 업어서 저택 계단을 오를 순 없겠죠. 결혼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이미의 담당 의사, 닥터 로런스라는 남자가 그를 도와줍니다. 그는 제이미의 집으로 그를 직접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러 오는 가정 담당 의사였어요. 제이미를 등에 업고 그의 침실까지 옮겨준 로런스는 제이미에게 당부합니다. 제이미, 진통제 좀 끊어야 돼요. 제이미는 의사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한 듯 싸가지 없게 말합니다. 그냥 돈 줬으면 처방이나 해요. 난 진통제가 늘 필요하다고요. 리나는 가운데서 난감합니다. 자기가 대신 닥터 로런스한테 사과를 하는데요. 닥터 로런스는 제이미 때문에 기분이 조금 상한 듯 하지만 리나에게만큼은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하필 오늘처럼 중요한 날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에요, 리나.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연락 줘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누가 보면 부자 남자랑 결혼을 해서 대저택의 안주인이 됐다고 부러워하겠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결혼을 함과 동시에 리나에게는 고생길이 펼쳐져요. 어릴 때부터 늘 그를 돌보고 시중을 들어줬던 리나는 이제 그의 아내이자 시녀이자 엄마가 돼버렸습니다. 리나가 잠깐이라도 부엌에 내려가서 식탁에 앉아 다이어리를 쓰거나 잠깐 한숨 좀 돌리려고 하면 바로 2층 방에서 제이미가 커다란 목소리로 리나! 이리 와봐! 리나! 이거 갖다 줘! 저거 해줘! 막 외쳐대요. 공동 책임을 지고 있던 캐서린도 아무래도 이제는 리나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지 원래도 아주 열심히 나서지 않았었지만 점점 더 제이미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잘 도와주지도 않아요. 리나는 정말 말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잠깐의 외출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제이미의 시중만 들어야 했어요. 달콤해야 할 신혼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이대로는 답답해서 안 되겠는지 리나는 저택 앞에 있는 호수로 수영을 하러 나갈 채비를 합니다. 곧 비가 올 것처럼 날은 흐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으슬으슬 추울 정도의 날씨였는데도 리나는 그냥 차가운 물에 풍덩 들어가 버리고 싶었어요. 집 앞에 잠깐 수영하러 가는 건데도 제이미는 날 두고 가지 마라. 바깥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안 간다고 대답해 줘라. 바깥에서 수영을 하다니 네가 무슨 거리의 여자냐 등등등 아주 땡깡을 있는 대로 부려댑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리나도 지지 않고 인상을 팍 쓰고는 그냥 수영을 하러 나가버려요. 그렇게 호숫가에 도착해 옷을 벗고 수영복만 입은 채로 차가운 물에 풍덩 뛰어드는 리나. 몸이 막 오들오들 떨릴 만큼 물이 차가웠지만 리나는 차라리 괴로운 일상보다 지금 이렇게 물에 푹 잠겨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차라리 몸도 마음도 편했어요. 그러다 물 밖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을 때 땡땡땡땡땡땡땡 하고 종이 울립니다. 무슨 종소리일까요? 제이미가 리나를 부를 때 쓰는 종입니다. 이제는 리나를 호출하는 종까지 설치한 제이미. 또 뭔가가 필요한 모양이었어요. 이번엔 또 뭘 시키려고 그 잠깐 수영하는 꼴을 못 봐주는구나. 리나는 짜증이 잔뜩 난 채로 설렁설렁 집 쪽으로 뛰어갑니다. 리나가 가고 있는 그 사이에도 종은 멈추지 않고 계속 땡땡땡땡땡땡땡 쳐지고 있어요. 알았어. 간다고. 리나는 마치 1분 대기조가 된 기분이 들어요. 집에 들어와 2층 제이미의 침실로 가보는데 제이미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번엔 리나에게 몸 좀 주물러달라, 음식 좀 만들어달라 따위의 심부름이 아니고 정말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캐서린도 어디에 있었는지 리나가 도착한 뒤에야 뒤늦게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얼른 제이미를 병원으로 옮기고 소식을 들은 닥터 로런스도 제이미의 병실로 와보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로런스는 제이미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그를 살피는 공공보건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소속된 의사이거나 한 건 아닌 거죠. 이 제이미의 담당 간호사도 맥켄지였습니다. 제이미의 상태와 진료 차트를 가만히 보던 간호사 맥켄지는 병실로 찾아온 닥터 로런스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제이미 씨의 가정 담당의인가요? 혹시 진통제 그쪽이 처방하신 거예요? 닥터 로런스는 살짝 자존심이 상한 듯 난 의사인데 이 가족들하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친구로서 여기 한번 와본 거다. 그리고 약은 내가 제이미를 가까이서 오래 보면서 처방한 거니까 감히 간호사 주제에 훈수 두지 마라 하면서 둘이 막 신경전을 벌이는데요. 간호사 맥켄지도 물러서지 않아요. 제이미 씨는 저희 병원에 오신 거고 지금부터는 제 환자니까 여기서 나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이미가 먹고 있었던 진통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로런스는 제대로 처방을 해준 건데 제이미가 과다 복용을 했던 것 뿐일까요? 몸도 마음도 지친 리나는 닥터 로런스와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지금 속상한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이미가 쓰러지기 전에 종을 울렸는데 뭔가 평소보다 종을 늦게 울렸어요. 원래는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종을 울리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주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참았다가 울린 것 같아요. 저를 벌주려고 그랬나 봐요. 로런스는 제이미의 담당 의사이자 이 가족들의 좋은 친구로서 리나를 위로해줍니다. 제이미 같은 사람을 돌보려면 아마 정말로 스트레스가 심할 거예요. 리나, 언제 재밌게 놀아봤나요? 리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닥터 로런스는 리나에게
의사의 처방입니다 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어디 좀 따뜻한 곳에 휴가라도 가서 쓰러질 때까지 술도 좀 진탕 마셔보고 춤도 추고 좀 놀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리나는 누구랑요? 저는 친구도 없는걸요. 저한텐 아픈 제이미 뿐이에요. 라며 한숨을 푹 쉽니다. 그날 밤 리나가 깜깜한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로런스의 말을 듣고 그나마 자기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제이미가 그새 컨디션이 좋아져서 같이 수영하러 나왔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캐서린하고 같이 야간 수영을 할 리도 없고 리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닥터 로런스였습니다. 리나는 20대 젊은 여자이고 로런스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는 제이미나 리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여요. 하지만 두 사람은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점점점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막 키스를 나누는데요. 리나는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것 치고는 몸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포근하기까지 하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진짜 이불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이었던 거예요. 리나는 얼른 옆에 있는 제이미를 돌아봅니다. 제이미는 퇴원을 해서 침실에서 리나와 같이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이미 옆에 누워서 이런 꿈을 꾸다니. 리나는 스스로도 좀 당황합니다. 아까 낮에 다정하게 조언을 해줬던 닥터 로런스가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내서 뭔가를 끄적이다가 다시 잠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리나는 또 수영을 하러 갔다가 발바닥을 나무 데크에 베이는 바람에 쩔뚝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에 우연히 닥터 로런스를 딱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로런스는 또 다정하게 리나의 걱정을 해주고 발도 봐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양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캐서린이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대놓고 불륜인 건 아닌데, 그리고 아직 아무 관계도 실제로 시작도 안 됐는데 캐서린의 눈에는 보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캐서린은 뭔가 짜증이 났어요. 저 빈털터리가 내 부자 의붓 아들한테 시집을 와서는 완전 팔자 폈네. 이 집은 내 남편과 내 거였는데 이게 다 뭐냐? 자꾸 이런 생각만 납니다. 그러니까 리나가 하는 모든 짓이 점점 더 고깝게 보이고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이미가 깊이 잠들었을 때 리나는 바에 가서 로런스와 술을 한 잔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집이나 병원이 아닌 술집에서 제이미도 없이 단 둘이 만난 건 처음이에요. 느긋하게 앉아 술을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분명히 대화 내용은 제이미 걱정, 건강에 대한 내용 등등등 참 건전한데 묘하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성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덜컥 겁이 나버리는 리나. 오늘 괜히 온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리나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닥터 로런스는 알겠다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술집 밖으로 나오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로런스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리나. 숲을 가로질러서 대저택으로 가는 길에 무슨 동굴 하나가 있거든요. 리나가 조수석에 앉아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고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니 닥터 로런스에게 말합니다. 로런스, 차 세워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고 어둡기도 해서 동굴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아요. 리나는 이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로런스를 불러 촉촉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맙니다. 로런스도 그녀의 유혹에 아주 적극적으로 넘어가 줘요. 어쩌면 리나가 먼저 신호를 주길 기다려왔는지도 모르죠. 그동안 제이미가 몸도 약하고 비실비실하니까 젊은 리나의 성에 찼을 리가 없잖아요. 나이는 닥터 로런스가 제이미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심지어 몸도 멋진 그런 남자였어요. 리나는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을 그날 밤 싹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불장난은 이제 멈출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정도 사이가 좀 다시 회복되자 캐서린이 리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기 리나 있잖아. 오늘 내 생일이거든? 그래서 우리끼리 밤에 조촐하게 파티나 좀 했으면 하는데 저녁에 닥터 로런스도 초대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피아노 한 곡을 좀 연주해 주겠니? 리나는 연습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긴 좀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캐서린은 굳이 부탁을 합니다. 결국
캐서린의 생일 파티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 리나.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에 제이미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고 로런스는 홀딱 반한 눈빛으로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그런 로런스를 또 가만히 관찰하고 있어요. 연주가 끝나고 네 사람은 장소를 옮겨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동하면서 아무도 안 볼 때 닥터 로런스가 리나의 드레스 뒤쪽에 쪽지를 하나 싹 넣어요. 두 사람은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저녁 식사에 참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리나는 자신의 드레스 등에 꽂혀있던 쪽지를 읽고는 씩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갑니다. 오늘도 닥터 로런스와의 밀회를 즐기는 리나. 밤이 새도록 그의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 말을 타고 운동을 가던 캐서린이 숲속에 있던 그의 차를 발견하고 말아요. 닥터 로런스? 로런스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더 차로 가까이 다가오는 캐서린. 다행히 두 사람의 입김 때문에 차 창문이 뿌여져 있었고 캐서린은 그냥 돌아갑니다. 제이미도 새벽 내내 어디에 있었냐고 리나를 몰아세우고 지금은 무사히 넘겼지만 조만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들통날 것만 같죠. 리나는 이럴 바에야 그냥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사랑을 조차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닥터 로런스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의사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성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듯해요. 하지만 리나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인해 마음을 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과연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될까요? 다음날 오전 의사 로런스가 제이미에게 어떤 약을 먹였는지 제이미가 굉장히 쌩쌩하고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세 사람은 다 같이 작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 섬까지 나들이를 다녀오기로 하는데요. 배에 오르기 전 제이미가 한쪽으로 리나를 부릅니다. 리나, 내가 매번 불평만 해서 미안해. 좀 더 멋지고 건강한 사람이 될게. 날 용서해 주겠어? 우리 오늘 나들이 즐겁게 다녀오자. 리나는 오늘 사실 닥터 로런스가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의 계획이 뭔지, 오늘 무슨 짓을 저지를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이미가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자 리나는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요. 그래, 제이미가 또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치만 이 삶은 또 지긋지긋하긴 하고. 근데 닥터 로런스는 오늘 뭘 어쩌려는 걸까? 설마 오늘 제이미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불안한 표정의 리나, 마냥 해맑은 제이미,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닥터 로런스. 세 사람은 작은 배에 올라 섬 쪽으로 향합니다. 닥터 로런스는 노를 젓다가 원래 가기로 했던 섬에 가까워졌는데도 노 젓는 걸 멈추지 않아요. 로런스, 우리 섬 지나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제이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로런스가 갑자기 몸무게를 배의 한쪽 방향에 확 싣습니다. 세 사람이 타고 있던 작은 배는 기우뚱 하더니 이내 확 뒤집어져요. 로런스는 리나가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사실, 제이미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리나는 갑작스런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겁을 먹습니다. 뒤집힌 배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제이미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때 갑자기 제이미가 물속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안 돼! 리나가 물속으로 얼굴을 넣고 무슨 일인지 보는데 닥터 로런스가 저 아래로 헤엄쳐 내려가서 제이미를 발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리나는 제이미를 손에서 놓쳐버리고 그렇게 제이미는 물 밑으로 끌려 들어가 결국 익사하고 맙니다. 배가 뒤집힌 걸 보고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구하러 막 다가오는데 그제서야 닥터 로런스가 수면 위로 올라와 헐떡거리면서 제이미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제이미를 찾는 신용을 해요. 넋이 나간 리나. 이날부터 매일 제이미가 나오는 악몽을 꾸며 괴로워합니다. 한순간 화가 나서 제이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하필 또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난 뒤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미리 계획을 말이라도 좀 해주지. 리나는 닥터 로런스의 과감함에 너무 놀랐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이미한테 진통제 좀 작작 먹으라고 하면서도 충분한 약을 처방해준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이미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캐서린은 생각보다 많이 슬퍼했어요. 의붓 아들과 평생을 티격태격했지만 어쨌든 부모가 없는 제이미에게 캐서린은 엄마 역할을 대충이나마 해줬고 제이미 역시 친부모가 다 돌아가신 뒤에도 캐서린을 저택에서 내쫓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제이미가 사망함으로써 이제
이 저택은 법적으로 완전히 제이미의 아내인 리나의 것이 됐죠. 그렇다면 리나는 캐서린을 내쫓았을까요? 이 영화 속 인물들이 모두 입체적이라고 했었죠. 리나도 속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차마 캐서린을 내치진 못했어요. 닥터 로런스가 옆에서 계속 이제 이 저택은 완전히 당신 소유니까 이거 팔아서 어디 멀리 가서 같이 살자고 막 설득을 하지만 리나는 이 집은 그래도 캐서린이 갖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리나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자 로런스는 버럭 화를 내요. 난 너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했어.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한 행동은 뭐가 되는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집을 팔아야 돼, 리나. 로런스가 집을 파는 것에 계속 집착을 하자 리나도 조금씩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기 시작해요. 아, 그럼 이거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러자 로런스는 어떤 노트를 쓱 꺼냅니다. 리나의 다이어리였어요. 당신 일기장, 이 안에 사람 죽이는 상상, 이 삶이 지긋지긋하단 얘기 다 써있어.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굴지 마. 너나 나나 똑같아. 두 사람이 이렇게 크게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어느 비 오는 밤 리나는 집안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는데 세상에 닥터 로런스가 캐서린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로런스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던 걸까요? 리나가 집을 안 팔겠다고 하고 이 집이 캐서린 거라고 한다? 그럼 캐서린을 꼬시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가 리나의 엄마뻘인 캐서린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정도의 나이니까 리나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을지 예상이 가능하죠. 리나는 있는 대로 열이 받은 채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버리려고 하는데 닥터 로런스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막 쫓아갑니다. 아, 내가 다 설명할게. 미안해. 이러지 마. 돌아와. 로런스는 리나를 거의 때려 눕히다시피 해서 잡아두려고 하는데요. 리나는 재빠르게 몸을 피해 옥탑방으로 도망쳐 올라갑니다. 쿵쿵쿵쿵 뒤따라 올라오는 로런스의 발소리가 들리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옥탑방은 문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었어요. 리나는 끙끙대며 무거운 수납장을 문 앞으로 옮겨서 그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잠시 후 다락 문 밖에서 캐서린과 로런스가 쏙닥쏙닥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리나는 귀를 쫑긋 세워보는데 문을 열어야 돼요. 빨리 잡아야 된다고요.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리나는 공포에 질려서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머리를 굴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윽고 닥터 로런스가 온몸에 힘을 실어 문을 열어버리고 리나는 잽싸게 캐서린과 로런스를 제치고 다시 계단 아래로 도망칩니다. 자, 이제 이 비오는 캄캄한 밤에 대저택과 그 주변 숲에서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져요. 리나가 숲을 미친 듯이 달리고 그 뒤를 캐서린은 말을 타고 로런스는 차를 타고 쫓기 시작해요. 캐서린과 로런스가 당연히 속도는 더 빠르겠지만 리나는 차와 말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막 물속으로 도망쳤다가 구석진 곳으로 숨어들었다가 하면서 몸을 피합니다. 슬슬 힘이 빠져가는 리나. 그 뒤에 캐서린이 말을 타고 총을 든 채 서 있고 또 그 뒤에는 차를 탄 로런스가 보이는데요.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기서 영화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맨 첫 장면처럼 캐서린이 눈동자를 움직여서 간호사 맥켄지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뱉어낸 단어 기억하시죠? 바로 살인이었죠. 이 장면을 바깥에서 리나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병원 밖으로 나가서 로런스의 차에 탑니다. 지금 알파벳 보드를 써서 소통하고 있어. 빨리 무슨 수를 써야 돼. 응?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두 사람이 왜 다시 함께 있는 걸까요? 닥터 로런스와 리나, 두 사람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리나는 그날 밤 캐서린도 로런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캐서린이 리나와 로런스가 제이미를 물에 빠뜨려 죽인 걸 경찰에 알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일단 캐서린부터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닥터 로런스가 캐서린에게 제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해버렸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캐서린은 벌써 의식이 조금 깨어나 MURDER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말을 한 상황이에요. 의사소통이 더 디테일해지면 더 많은 사실들을 이야기할지도 몰랐습니다. 닥터 로런스와 리나는 캐서린이 누워있는 병실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호사 맥켄지가 다른 환자를 보는 사이에 캐서린을 차에 태워 다시 저택으로 납치해 가요. 로런스는 캐서린을 보내버릴 약을 제조하고 있었고 리나는 그 옆에서 초조하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나에게 간호사 맥켄지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리나, 제가 캐서린과 소통하면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그날 밤 캐서린은 당신을 구하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영화는 세 사람이 숲에서 추격전을 벌이던 그날의 진실을 보여주는데요. 로런스가 캐서린에게 접근해 그녀를 유혹하며 관계를 가지면서 사실은 나하고 리나하고 제이미를 죽였다. 리나가 그러자고 했다 하면서 막 캐서린을 구워 삶아요. 그리고 리나를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캐서린은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 나가는 양어머니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녀는 리나를 해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로런스가 막 흥분해서 리나를 쫓아가고 하니까 그를 계속 말리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리나 뒤에 캐서린, 그 뒤에 로런스가 서 있던 상황 기억하시죠? 그 상황에서 캐서린은 총으로 리나를 겨누는 척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로런스의 차 바퀴를 쏴버려요. 화가 난 로런스가 그대로 차를 돌진해서 캐서린을 쳐버렸던 거고 그렇게 캐서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실려왔었던 거죠. 그 후에 이 교활한 닥터 로런스는 리나를 다시 만나서 캐서린이 널 죽이려고 했다. 물론 나도 잘한 건 없는데 일단 우리 협력해서 캐서린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 어쨌든 캐서린도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한 리나는 그래 복수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런스에게 협조해 그녀를 저택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건데 그동안 꾸준히 캐서린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간호사 맥켄지 덕분에 늦게나마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닥터 로런스는 약을 다 만들어서 주사기에 넣었습니다. 그걸 들고 캐서린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데 리나가 끼어들어서 내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저 여자를 끝내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주사기를 받아들고는 캐서린을 찌르는 척 하면서 로런스의 목에다가 주사를 탁 놔버립니다. 비틀거리는 로런스. 하지만 그는 리나를 비웃으며 말해요. 이 한심한 년, 나를 죽이려면 이거의 3배의 양은 필요해. 그는 리나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남은 약물을 캐서린에게 마저 주입해서 캐서린부터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리나가 부엌에 있던 칼을 뽑아들고는 로런스를 공격하면서 모든 상황을 종결지어요. 경찰과 함께 저택에 도착한 간호사 맥켄지. 그녀는 무사한 리나와 캐서린을 번갈아 봅니다. 리나가 조심스럽게 맥켄지에게 다가와 물어요. 경찰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맥켄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경찰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할까요? 아니면 리나의 죄를 감춰줄까요? 오늘의 영화는 록트인이었습니다. 제이미, 리나, 닥터 로런스, 캐서린까지 이 네 인물들이 그러니까 마냥 다 착하지도 않고 마냥 다 나쁘지도 않죠. 사실 이 닥터 로런스가 제일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애초에 다 연기를 하면서 접근을 한 건지 왜냐면 초반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젠틀하고 되게 신의가 두터운 그런 의사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연기였는지 아니면 이제 리나하고 관계가 발전하면서 아, 이 대저택을 내가 한번 먹어봐 하는 그런 욕심이 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인물들의 심리 변화와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